자, 이번에 볼 것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치 체제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조직으로서 이 비변사 기능이 확대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기구로서 오군영 체제가 갖춰졌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국초에 정비되었던 조선의 정치 군사 제도는 15세기 후역부터 해이해지다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다. 자, 17세기부터 조선은 모든 면에 걸쳐 양반 체제가 개편되고 새로운 시대인 후기로 접어들었다. 자, 정치 기구에서는 이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고요. 군사 제도에 있어서 오군영 체제가 갖춰졌다 했죠. 그럼 먼저 비변사부터 볼게요. 자, 이 비변사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병방의 문제를 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주로 여진족이나 외구 관련된 내용을 대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병방해에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알고 있는 대신들이나 재상들이 모여 가지고 했던 합의 기구죠. 그 문무 고관들의 합의체가 이 비변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가 처음에 설치됐던 것은 뭐냐면 중종 때죠. 그래서 원래는 변경 방해를 위해서 중종 때 설치한 기관이다. 그래서 점차 국무를 총괄할 정도로 확대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중종 때 외와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종 때는 임시로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설 기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인제 상설화되기 시작한 거는 을묘 외변 계기로 해서 이제 명종 때 상설화됐죠. 그 외변이 자주 이제 발생하니까 상설 기구로서 발전됐어요. 이게 독립 간섭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임진왜란이 당하면서 이 비변사의 역할이 좀 올라가죠. 왜냐면 임진왜란 때 보면 그 당시에 인제 내용이 전쟁이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외부와 외국을 격퇴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교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 재정, 경제 등등이 다 비변사에서 논의가 돼.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고관 대적들이 거기에 모여서 논의할 바에 또 다른 문제 다 논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문무고관의 허비기구로 이제 변질되어서 서정 일반까지 다 처결하게 됐다. 전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되면서 따라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의정부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죠. 그리고 이제 외란이 끝난 후에 이제 전쟁을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좀 호란으로 비변사는 권력 기구에서 그 위치가 점차 강화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세도 정치기 때는 이 인사권까지 장악해요. 지방 수령대 인사권까지 장악하면서 최고 권력 기구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 이게 이런 비변사 기구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 그전에 의정부 육조 체제의 어떤 공적 라인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왕권도 약해지니까 대원군 때 이때 들어와서 비변사를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체시키죠. 이거 대원군 관련된 할 때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요. 자, 문무고관들의 허비체인 비변사 권력기구화는 상대적으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비변사 약화의 영향 관련된 내용은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비변사 관련돼서 인제 좀 더 인제 더 내용을 더 살펴볼게요. 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 후기 정치 중심에는 비변사가 있었고 비변사는 북쪽 병방의 야인과 왜굴 침입을 대비하게 만든 임시 기구였다가 명종이 공식적으로 설치됐다. 이게 을묘외변 계기로 이제 설치됐던 거고요. 자, 병방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했던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발발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 최고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어 군사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주도했다. 전쟁 기간 동안 전쟁 이후에도 비변사 역할은 강화돼 외교적 상황이나 의례, 인사권, 국가 재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비변사의 권한이 상당히 점점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비변사의 간직 분류가 있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성격상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푸셈에도 나와 있죠. 예경 담상 있고 그다음에 성격상 분류하는 거예요. 정인 당상 있어요. 그다음에 직무상 이제 분류하는 것도 있는데 직무상 분류할 때는 유사당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간당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견당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간직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판서나 강하유수, 대제학 등등 주 간직자가 이제 당연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 협의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교장이나 교감이 이게 당연지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게 예견당상이 있고요. 전인 당상은 뭐냐면 군사의 밝은 자들, 실무적 업무가 이제 뛰어난 자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비변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직무상은 유상당사가 국왕당사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비변사의 주요 사안이 국방, 외교, 재정 분야에 인물을 착주해 갖고 업무를 하는 게 유상당상인데, 지금은 부장급 정도, 그러니까 최고 실무자급 정도 보는 게 유상당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또 실무도 보면서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감당상까지 겸하는데, 국감당상은 주로 유상당상 밑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인제 뭐냐면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인제 예겸당상이나 이런 높은 직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뭐 부제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잠깐만, 제조 부제조가 아니죠? 예. 하여튼 높은 관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 실무직의 엄두는 얘네들이 봤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래 갖고 이제 국원장상은 부장급 밑에 있는 개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인제 윗대까지가 좀 계속 변동이 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일을 계속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대개 보면 인제 이런 구간장사들은 되게 그 업무에 대해 정통한 관리들이 인제 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왕당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팔도 국왕당상이 있어요. 팔도 국왕당상. 팔도 국왕당상은 숙종 때 만들어진 건데, 전국의 팔도 업무를 지역별로 맡아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팔도 국왕당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감사와 감사를 통해서 수령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팔도 국왕당상을 통해 또 이렇게 수령을 통제하는 이중 지배 체제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중 감시 체제죠. 이걸 만들어서 중앙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봤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비변사는 제조제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제조제라는 건 겸직제죠. 그래서 이제 제조, 부제조, 난총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운영할 땐 도제조, 제조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도제주인데, 이 도제주에 들어가는 이제 더 많은 감직들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예, 삼정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해당하는 대신과 제조, 부제조의 당상, 낭총으로 구분됐다, 이렇게 했고요. 자, 당상급들은 좀 높은 지위죠. 예. 그래서 시대별 차이가 있으나 공조를 지은 오조 판서와 예경 훈련대장, 어용대장 등 오군영 대장과 강화, 그다음에 개성, 강주, 수원 같은 유수한 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어떤 지역인데, 직할지예요. 중앙에서 직접 간직할 대하 뭐냐면 간장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그 간직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전문성 상관없이 급하게 임명하는 예겸당상이죠, 예겸당상. 그래서 이 비변사는 다수의 당상을 참여하는 합자 형식으로 통해서 국가의 각종 정책을 결정했고, 또한 현안에 대한 주무 결정과 협조하여 국정 운영했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좀 약간 단순하게 좀 적혀 있는데, 거기 포샘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영조 때부터 본격화된 탕평 정치하에 제주와 당상수가 점점 늘어났고, 이는 형식적 여러 당색의 의견의 합자인 장소인 비변사에 모욕했던 정치 의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조, 숙종, 영종, 정조 넘어가면서 이 비변사가 공론을 주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 전기 때는 삼사가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선 비변사를 중심으로 공론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변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각 간직에 이제 끝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여론을 주도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자, 특히 이전에부터 정책대가 시행했던 비변사 간언을 자체적으로 선언한 제도인 자천제 등은 정치 권력이 집중되었고, 역시 막강했고, 대부분 요직은 번열 세력들이 독점해요. 이 번열이라는 것은 당파 세력들인데,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세도가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죠.
그래서 이 세도가들이 이제 비변사 당상 관련된 내용을 장악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인사나 정무에 따른 논의나 위결권을 장했다. 아울러 각 항청의 업무 중 상당 부분도 비변사를 거치도록 행정 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비변사 관련된 내용을 포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샘 35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통치 기구의 변천과 비변 설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부분을 건너뛰고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건너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자, 조선 전개 병방의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위 전문가들이 지변사 재상을 임명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을 소집하여 대신과 병조 판사가 어전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제도화 되기 시작한 중종 때죠. 삼포회담 일어나자 대신들이 방어청을 설치하고 이듬해 서울 중종이 이를 폐지했으며 그 업무를 무빈사로 이제 흡수했다. 자, 그리고 이후 인제 중종 12년에 조정에서 축선사를 비변사 계칭하고 삼정승을 도제주, 수차사를 제조, 종상을 난간으로 계칭하여 구성을 편제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포 외란 때 잠시 만들어졌다가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폐지됐다가 고가 좀 있다가 부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뭐 언제 했고 그거보다는 그냥 삼포 외란 때 비변사가 임시간직이 됐다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밑에 중종 17년에 그 당시 인제 북방에 이제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라도 해안 지방의 왜구가 자주 치해오자 비변사의 장기간 접속 어 장기간의 적 종속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변사 재상이 비변사 제주로 흡수되고 대신에 대신 비변사 제주를 겸임하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비변사의 변천 과정 중종 때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이런 일련의 이제 비변사가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종 때 비변사는 병조에 제치고 병방에 관련된 사항을 독점적으로 논의한 기구 성격이 굳혀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비변사가 상사화된 것이 명종 때죠. 그래서 명종 때 그 을묘 외변 때 그때 이제 비변사 상사화됐다. 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임진왜란 계기도 이제 비변사 권한이 강화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계기도 비변사가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전현직 대신과 육조 당상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육지 업무를 협의하게 됐다. 자, 비변사 성격이 임시 그 군사 대책 기구부터 대신과 당상관들이 정책 결정 기구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변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효율적인 통치 기구가 검증받게 된 비변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남았다. 또한 왕권의 입장에서 비변사가 기왕의 통치 기구와 정치 구조에 추가된 통제 자체의 기능을 함으로써 왕권을 안정할 수 있었고 신료드 입장에서도 비변사 당상 곧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경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그다음에 신하 입장에서 각각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비변사가 계속 권력 기구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비변사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는 선조 후반 북방 이민족의 치니까 그다음 일본과의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 운영이 간행이 점차 축소되었고 강해군 연간의 대외 관계에서 명과 후금을 둘러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은 비변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자, 그 비변사 정치 역할은 그 인조 반정 이후에도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당시 이제 비변사 구성원들이 반정 공신 및 그 계열의 문신 위주로 정력 개편된 사실에서 비변사가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또 비변사가 의정부 6조에 비해서 또 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사회 변화나 여러 가지 시국 상황을 능동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정부 6조와 같은 건국대전 체제에서 하면 이게 어 절차 과정들이 많잖아요. 도장도 많이 찍고. 근데 비변사는 그냥 고위직 관료들이 딱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딱 결정돼 버리면 일사천리해 가지고 이게 집행되거든요. 그 의사결정이 되게 단순하대. 그러다 보니까 조성욱의 사회 변동 상황을 이 비변사에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변사가 조성욱이 양당 후에도 계속 권력 기고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비변사에 이제 간혹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비변사는 제조, 부제조, 낭청 이렇게 있는데 제조라는 것은 겸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때는 겸직제가 있었죠.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 도제조인 경인 대신과 제조, 부제조, 난청으로 세분되는데 도제조는 아까처럼 이제 현직 재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퇴직 재상들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 가운데 부제조 이상 은 당상과 임명되고 그러니까 비변사 당상이 부제조까지 이제 당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상 비변상 당상이라 한다. 대신은 의정을 연임한 원인 대신과 그래서 현직인 신인 대신을 구분했는데 자, 이 대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영 그 재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인 대신은 이제 지금 뭐 영의정, 뭐 자의정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의정 예전에 퇴직한 여의정, 자의정 뭐 이런 삼장승익이고 현직 그 대상을 대신 현직 대신을 얘기하죠. 자, 원료 대신들 원인 대신 원료 대신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국왕과 인견을 참여서가거나 왕의 지시 또는 비변사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요. 신인 대신 현재 그 삼층성 그 재상급들은 비변사 운영을 주관하면서 비변사의 공사의 결정을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 뭐냐면 도제주 안에 있는 대신들의 역할을 이제 얘기했어요. 대신이 그 뭐냐면 원인 대신과 시인 대신 이렇게 나눴고 원인 대신은 이 일을 하고 시인 대신이 이걸 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에는 특정 간직과 관련된 자동으로 임명된 이제 제조로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조는 여기 있죠. 제조와 부제조급을 이제 다 제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경 대상이 있고 그 전인 대상이 있다. 예경 대상은 2조, 5조, 예조, 병조, 판사, 강화, 유서 등등등 있고 그 간직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무적 경험 없이 그냥 그 간직이 있으면 다 자동 임명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해당 간직에 물러나면 그 권한도 자동으로 상실되죠. 그래서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윗대가리긴 하는데 실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실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진이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전임 당상이 이제 실무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임 당사는 외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한 계속 비변사에 참여해서 그 운영을 주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냐 계속 풍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쪽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조 당상을 또 성격상 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유사 당상하고 또 구관 당상이죠. 성격상 이게 직무상 분류하는 보면 앞에서는 성격상 분류한 거고 직무상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당상을 두고 유사 당상은 문서 처리와 업무 연락 등을 비변사 실무를 주관하면서 그 위상은 육조 판사의 비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비변사 상황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고 그러니까 인제 실무자 중에 총책임자 그러니까 약간 부장급, 국장급 정도 됐고 그중에 일부가 인제 뭐냐면 또 구관 당상도 같이 해요. 예. 그냥 비변사의 주요 상황인 국방, 외교, 재정 분야의 밝은 인물을 착취했고 8명 8도의 국무를 각각 담당하는 국방 당사까지 겸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유상 당사 수는 2명에서 6명까지 신축적이고 후에 4명 고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쭉 있고 한 명은 뭐 부재주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내용인데 비변사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비변사 회의는 신인 대신과 당상 간 2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적이고 이는 살인 정치의 어떤 간행상 다수 신료들이 논의를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왕하고 신하 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조선시대는 독대가 권리 없어요. 독대 대신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왕과 신하가 같이 논의하는 이런 공론 정치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기록하는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독대는 가끔씩 있었는데 이 독대는 특별한 경우야. 독대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정책이 결정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공론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쟁 중에 라도 대గిం가 전쟁 중이라든지 대గిం자 공적 고정됐건 국가 안위에 관련된 건 비밀 독대도 했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요. 또 당상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견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변 사이의 논의와 달리 인견에서는 비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국왕의 면전에 소신껏 피력할 수 있다는 거죠. 회의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면담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좀 독대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독대 그
만난 거예요. 독대는 진짜 사관이나 그런 승전 주사 같은 거 다 제치고 이게 이제 비밀리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 명 와 갖고 사관하고 다 입석하에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비변사가 점차 사임 정치기구로서 기능하게 되자 공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인견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뒤에서 이 비변사 역할 변화와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세기 비변사가 주로 제조 체제를 유지한 방면에 비변사 기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18세기 때 속대전의 비변사 도제조 체제가 법제화되었다. 원래 비변사라는 것이 건국대전 밖에 있는 상설 기구, 건국대전 밖에 있는 기구죠. 그런데 인제 이게 점점 권한이 커지니까 이것이 이제 법정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18세기 속대전에서부터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8세기 때 속대전에서는 비변사 도제조 체제가 법제화되어 대신이 사실상 도제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 이 시기 비변사에선 사림의 공로를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했던 사림 정치 구도를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그 공로는 이제 삼사 같은 하위직 관료들이 주도하는 반면에, 여기 조선 후기 때 공로는 비변사 같은 고위직 관료들이 주도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자, 그러나 19세기 세도 정치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왕권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서 소수 번열 세력들, 세도 가문들에 의해서 비변사가 독점됐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 나왔죠. 공사 기출 문제에 비변사 당상의 가문 분포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특정 가문들이 이 비변사 당상들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변사의 역할이 폐쇄적이고 왕권이 크게 제약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번열 가문 출신이 다수가 비변사 당상을 참여했고, 국정의 번열 가문의 소수 대표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자, 이 시기의 세도 정치는 척신의 권세와 비변사 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이 정치 구조의 변동은 삼정의 물란이나 밀란의 반발과도 무관치 않았다. 자, 이제 왕권의 처지에서 비변사 혹파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비변사 혹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변사를 이제 먼저 권한을 상군부와 의정부 이렇게 분리시키죠. 그래서 상군부는 이제 뭐냐면 군사적 기능. 원래 상군부는 조선 초기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오이 체제가 만들어지고 없어졌죠. 다시 부활시킨 거야. 예. 그리고 또 의정부 기능은 이제 정무 기능을 해다가 나중에 비변사를 확파하게 되죠. 예. 요 과정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 자, 고종이 즉위하다 세도 정치의 종식기 왕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결단하여 비변사가 확파되었다. 자, 비변사 임무와 기능을 나누어 권한을 해소하여 정치 업무는 의정부에 되돌리고요. 그다음 군사 업무는 상권부에 이양하면서 비변사 사실상 형식적 기구를 전락하게 되고, 마침내 고종 2년 3월에 비변사를 전면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함으로써 이제 비변사는 역사 속 완전하게 사라졌다. 그래서 비변사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 지문으로. 예, 이게. 근데 비변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문제 예문은 되게 어렵게 물어봤는데 답은 1 번이에요. 그 뭐냐 비변사 혹파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 "이 기간이 뭐냐?" 하면서 2 번부터 5 번까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1번 되게 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13 년도인가 12 년도인가 이렇게 기출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군사 기구로서 인제 오군영 설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중앙군 오의제가라고 하죠. 또 오이제는 세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확립되고. 오이는 그 안에 이제 중앙군도 있지만 지방도 커버하는 거야. 오이가 지방까지 다 커버해요. 그래서 지방의 고려 시대와 달리 주영군, 주진군 같은 독자적인 군대 체계가 없어요. 중앙에서 뭐냐면 중앙의 군에 의해서 통제되는 형태야.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대라도 중앙에 소속돼 있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법이 오이제 형태거든요. 이게 중앙 집권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오이가 16세기 이후에 군역의 어떤 그 대립제 등등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완전히 외난 이후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때 외난 중에 군제 개편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외난 중에 잠깐 4년 동안 그 후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후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군제 개편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선조 27 년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자, 이 훈련도감은 종전의 군대와 달리 어 군인들이 가족을 거느리며 서울에 근무하면서 뭐냐면 근무를 수행한 상비군 체제를 운영했어요. 이 훈련도감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훈련도감의 이제 군대 그 편제는 척계강 있죠. 척계강. 척계강이 기호신설을 바탕으로 한 거야. 기호신설을. 예. 그래서 삼수병 체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절강범법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채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수병이 뭐냐? 호수, 사수, 그다음에 그 살수라고 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호수는 인제 총포를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사수는 인제 하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군병이죠. 그다음에 살수는 이제 창검을 다루는 부대들이야. 그래서 이 삼수병은 양성됐고요. 그리고 이는 일찍이 외구 방어에 이제 뭐냐면 타고난 효과를 거뒀던 명예 절강군 그러니까 이제 그 기호신서에 있는 그 병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은 조속의 체제의 근간이었으며 그 후에도 오군영을 이제 차려 보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군영이 이게 뭐 뒤에 좀 몇 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하여튼 한편 지방에서는 양반들로부터 공사 노비의 천민까지 역의 유물을 방문하고 모두 징발하여 양청 홍성군은 이제 소고군을 편성했다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임진왜란 기간 중에 이제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지방군 편제가 이루어졌죠. 소고군 편제가. 예. 자, 이 소고군은 철저하게 병농일치 군대야.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생활 종사했다가 한강 겨울철 농한기에 모여갖고 훈련하고 적이 침입하면 동원되는 그 예비군 성격을 갖고 있는데 특징은 이제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징발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한번 이제 훈련 그 임진왜란 당하고 나서 그게 깨달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하여 조선후기는 훈련도감을 근간한 중앙군 5군영과 지방의 소고군이 이제 핵심적인 군대로 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는 이제 5군형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예. 자, 5군형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훈련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27년에 만든 거죠. 어용총이 있고요. 어용총은 인조 2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총영충이 있어요. 그래서 인조 2년에 이것도 만들어진 거죠. 이간이 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총영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수호청, 그 다음에 금이형,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군대 명칭도 애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군영이요. 그리고 이 오군영은 좀 특징이 뭐냐면 오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일괄적으로 하나의 이제 어떤 계획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훈련도가 오용총, 총용총 여기 보시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이제 시기에 따라 그냥 달리 만들어서 체계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624년 인조 2년이죠. 이간의 날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음충을 뒀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경기 내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남양, 수원, 장당 등 경기 지역의 제지를 통솔했다. 그래서 이 총음충 같은 경우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고군으로 편성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소고군은 지방군이고 병농일치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총음충 군대는요. 자, 그다음에 2년 뒤에 그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두고 강주 및 그 부근의 제진들 여러 그 뭐냐면 소군들을 경비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수호청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이건 이제 경기도 소구군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100% 구성된 군대는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1652년에 호종 때죠. 국벌계획에 따라서 서울에서 충포륙 같은 기병을 위주한 정예부대인 그 잠깐만요. 어용총을 뒀죠. 어용총. 이거 1682년 숙종 때 도성 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을 일부를 축출로 금이용을 설치함으로써 임난주에 만든 훈련도감을 포함하여 5군형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뭐 금이용이라든지 훈련도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뭐
어용촌까지는 뭐 직업군이 위주겠네요. 예. 그렇게 했지만 청영촌이나 수호촌처럼 경기도 서구로 이렇게 구성된 부대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국번하고 관련된 부대들은 어용총이죠. 어용총. 그래서 이제 이 어용총이 북벌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대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포로라든지 기병이 다 만주족을 이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청나라 군대들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은 이제 있고 뒤에 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군영은 일정한 계획 안에서 일률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므로 소속 군사의 성격 또한 한결같지 않다. 그래서 각 도의 농민들이 변상하는 경우도 있고 모병에 의한 것도 있고요. 혼잡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양난 후에 진정한 신분제의 붕괴와 구역제 해이 그리고 수치체의 변동으로 병상병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했고 결국 모병제 중심을 이뤘다. 그러니까 원래는 변상봉도 일부 있었지만 소호봉처럼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병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기의 병동일치제는 일치제는 인제 언제든지 청산되고 모병에 의해서 군제가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오군영의 설치 의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이에 따라 농민은 군역 부담은 새로 대치되어 1 년에 2필 군포를 납하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군역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그 시민항국사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1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 번이에요. 자 조선 전기의 중앙 군사 조직이었던 오이는 임진왜란에게도 유명무실해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 전술적 변화의 모색이 필요해짐에 따라 1593 년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고 훈련도감은 척계강의 기호신서에 나오는 절강범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군용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비로 되었으며 다른 군형과 달리 상비군으로서 급료를 받았다. 자, 창설 당시의 병력은 1000명이었어 추정되나 병장을 직전까지 5000 명이 넘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에 이제 오군형 설치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죠. 자, 인조가 즉위한 후 후금에 대한 정벌을 계획하면서 국왕의 경호를 위해 개성유수 이기가 어용사를 이제 임명했고 화포군 260명을 선발해 훈련시켰다. 후금 정권이 희생되지 않았으나 이때 모은 병사들은 1624년 어용군이라고 하고 이기를 어용사로 임명하여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게 했다. 이것이 어용충의 출발이었다. 같은 해에 이가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를 피신하자 국왕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포수를 선발해 어용군의 규모를 약 600명 확대되었다. 한도 후에 어용군은 총원초에 예속되었다가 1628년 복속하여 어용사를 어용대장을 했다. 자, 조선은 인조반정 이후에 후금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가의 난 때문에 반군이 수도 외곽인 경기도 방어만 쉽게 뚫고 서울에 점령한 상황을 벌어졌다. 이에 수도 외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금층을 구입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총엄청의 설치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가 수도의 외곽 방어를 강화하고 두 번째가 후금의 침입을 침공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제 총력층이 설치됐고요. 1626년 남하산성이 개축됐고 이어 수호청이 설치돼 강주 등의 진을 통제했다. 자, 수호청은 설치 초기에는 경기 병마 절도사 겸 총무사의 관할이었다. 1632년에 수호사 임명했으나 계속 총무청의 임명을 지휘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1634년에 수호사를 중심으로 모든 군사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총영청에 있다가 이 수호청에 분리돼 나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임진왜란 직후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하나둘 생겨난 군영은 당시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당적인 군사적 기반이 됐죠. 뒤에 이제 오군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론이나 서인들이 장악하면서 이들의 군사적 기반이 되죠. 그리하여 군영을 두고 국가의 공병이기보다는 각 군영대장의 사병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1682년 숙종은 훈련도감의 군사를 줄여서 국가재정을 기여하고 도성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훈련도감 소송의 일부 군사와 경조 소소의 일부를 착취해서 금이형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금이형의 어떤 만든 거지. 이 금이형이 오군영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군대잖아. 그래서 숙종 8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너무 군영이 사병화되고 어떤 특정 정파에 의해서 구속됐다. 그 지위가 맡겨졌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따로 이제 이렇게 그 왕의 직속 부대도 만든 게 금이형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이형은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때 이제 금이형의 창설로 비로소 오군영 체제가 완성됐다. 그래서 금이형의 창설 의미, 오군영 체제 완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금이 때 이제 기호신서가 이제 절강공법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절강공법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또 중국사하고 또 관련된 거죠. 자, 중국 남방을 개입했던 외구의 기습적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척계강이 개발한 법보고 임진왜란 때 파병대 명예 군사들에 위해서 전해졌다. 보병 중심으로 편제됐고요. 경량하기와 근접적 유연한 단병기도 이제 했는데 대개 보면 먼 거리에서는 주로 이제 뭐 홍위포나 블랑키포를 공격해서 격퇴시키고 가까운 근접전을 할 때는 10인 1조인가요? 12명이 함조인가 하여튼 10인 1조 돼가지고 10명이 그 원항진을 치고 뭐냐면 한두 명이 적군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병들은 이 칼을 되게 잘 쓰기 때문에 1대1 대결에서는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우르르 해갖고 떼거리가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방식 원항진인데 하여튼 이 원항진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절강보급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소분의 이러다 보니까 분대 단위가 이제 그 10명당 11명당 한 개 분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소부대 단위 형태로 이제 짜여져 있는 것을 소고법이라고 해요. 소고법. 소고법은 이제 여기 10명인가 11명인가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이게 조그만 이제 그 부대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게 짜여져 있는 것이 소고법이라는데 이 소고법은 훈련도감이라든지 소고군하고 연결돼 있어요. 군대 편제 방식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소고법하고 소고군하고 달라요. 소고군은 지방군이고 소고법은 군대 편제 방식이야. 절강공법에 있는 원항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던 소부대 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어영천과 금이형을 자원하게 하는 편제를 갖춰 훈련도감 중심으로 어영천과 금이형을 자원하는 편제를 갖춰 수호청은 남한상의 방비를 그 다음에 총호청 경기북부 지역의 방위를 강화했다. 그래서 각각 역할과 위치 같은 것들을 했죠.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어영천과 금이형을 자원하게 하는 편, 편제도 갖추고 그다음 수호청은 남한상선 방위와 총호청은 경기 북부 지역을 방해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앞부분에 여기 오군영 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석의 오군영은 일관된 계획을 갖고 설치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따른 것이기에 각 편제와 조직 그리고 운영 방법이 각각 제각기였다. 그래서 1740년 양형병통 절목을 발표해서 오군영의 편제를 가지를 정비했고 오군영은 이후 이제 도성과 경기 지방을 방어에만 기관 병력을 활동했다. 정조 때인 1793년 장흥을 설치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잠시 약화되긴 했으나 정조 사후 다시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뒤에 과거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과거제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후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이게 아유 넘어가기 좀 힘드네. 자, 47 페이지 펴 보세요. 47 페이지. 자, 후생은 좀 자세히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선 왕조의 신분과 토지 제도의 기초로 군역과 군사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뭐 각자 보시고 이제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쭉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장.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그 선조 때 얘기죠. 자, 선조 25년의 4월에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일본군 조선군보다 우세한 전술과 무기를 활용하여 조선을 빠르게 점령했다. 자, 이에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이제 시도했고 마침내 선조 26년에 훈련도관을 설치했다. 훈련도관은 의무병이 아니라 군사에게 급료를 지급하여 군역을 담당하게 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비군 군사제도다. 그래서 훈련도관의 구성이 있죠. 삼수병제도 있고 포수, 살수, 사수인데 그중에 좀 눈여겨 조총 사용하는 부대가 있어요. 포수. 예. 그래서 거기는 조총 외에도 이제 뭐냐면 포병, 대포를 사용하는 부대도 여기 있겠죠. 이 조총 같은 경우에는 항해라고 있잖아, 항해. 항해들에게 조총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구성된 부대들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이런 그 조총 때문에 당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 조총을 제일 많은 국가가 한중일 중에 한
한국이야. 조선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게 이제 조총을 되게 많이 만들어.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도 시대 넘어가면서 인제 뭐냐면 조총 같은 걸 이제 뭐냐면 만들지 않거든요. 왜냐면 괜히 만들었다가 또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제일 많은 조총을 만들었어요. 여기 하여튼 나중에 얘기지만. 자, 상비군이자 금노병인 도강군들은 조총, 화약 등 군수품을 나라에서 제공받았고요. 한편 훈련도가는 각종 무기장을 자체 운영하면서 군수품을 충당했고 둔절 설치에 군량을 비축했다. 이처럼 훈련도감은 자체에서 무기 제조과 기술 개발을 주력하면서 조선 후기 군수 강공 성장에 이바지했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그 안에 그 공장이 있어요. 조총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총을 만들려면 또 대포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자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등등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강산 개발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공급을 받아 갖고 했다. 자체 강산까지 개발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 훈련도가 운영에 필요한 군비 확보를 위해서 양계를 제외한 그 당시 전라도의 특별세로 삼수미를 인제 징수를 했고요. 이 양계가 아마 평안도와 이제 뭐 한경도 지역 같아요. 이게 뭐 정확히 안 되는데 동계는 아닐 거 아니야. 예. 자, 그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감을 중시했고 그래서 훈련도감 운영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못한 훈련동안 군인들이 도망가 이탈이 속출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훈련동안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고심하였고 도강군의 충원 방식 이른바 도강군을 할당하는 이른바 승호제 형식으로 변경했다. 예전엔 자원제만 이제 자원해 갖고 모집을 했는데 이게 월급을 안 주니까 이게 도망가 이탈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훈련동안 해체할 수 없죠. 유지하려니까 인제 각 도에 그냥 티오를 설정해 갖고 그 수만큼 할당을 해 갖고 할당을 채우는 방식으로 거의 좀 반강제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승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에 따라 승호 대상에 지정된 훈련도감의 군인은 교황을 고향을 떠나서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와 생활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을 부양할 정도 충분한 급료가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강군들은 어 그 도성 내에 각종 상업회를 전개하여 생활비를 마련해 나갔고 정부도 이들의 상업활동 우기나는 형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 난전할 때 이 난전의 기운을 어디에서 찾냐면 요 도강군에서 찾는 설이 있거든요. 예.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훈련도감은 낮에는 군인이었지만 밤에는 상인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잡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조성 후기 이 같은 도강군대 상업 참여는 도성의 이제 이게 영향이죠. 도성의 상업 인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상품화폐 경제 활동을 촉진시켰다. 자, 이 훈련 도감에 에서 여러 신분이 계층이 혼재되는데 그 중에 사천 신분도 있어요. 원래는 그 양민만 이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군인은 양민만 될 수 있잖아요. 이건 근데 원칙적인 거고 실제로 노비들도 구성이 됐다는 거야. 노비들도.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 소금과 함께 훈련도관 일부도 노비도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도 이 병력이 인제 적다 보니까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상비군 체제로 운영됐던 훈련도가 19세 후반까지 300년 동안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어의 중심 기능을 맡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임진왜란 중에 처음 훈련도가 설립된 이에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의 중앙관제로서 오군영이 군제로서 오군영 차례차례 창설했다. 자, 임난 직후 강해군은 명나라의 세트하고 청해홍기라는 중국의 격변에 대해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외 정책을 방침에 주력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세력 등 친명배금의 외교 노선을 청명하게 되면서 후금의 위협에 대처한 군사적 장치가 전실하게 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변동을 어느 정도 급시했던 이 시기에 서인세력들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운영 가능했던 군사력 증강이 필요했다. 자, 이처럼 조선 후기 중앙 건재로서 오군영은 서인 정권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맺으면서 점차 정비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 오군영을 장악했던 서인, 그다음 나중에 노론 세력들이 거기를 장악하잖아요. 예. 자, 인조 2년에 발발한 이간의 난은 조선 정부의 군사 중강 추세를 가속화시킨 사건이었는데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서인 정권이 금이군의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국왕 호위 병력이 어윤총을 창설했다. 자, 이어 경기군을 정비 에도 총력을 기울여 당시 도망 상태가 급시했던 정병을 모아서 총영출을 재편성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화시켰다. 이후 조선 정부는 둘째 혼란을 겪으면서 이전에 추진해왔던 중앙군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더욱 심연을 기울였고, 그간 별도로 소속 군대가 없던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설치했고, 아울러 훈련도관을 비롯해서 각 군역의 군액을 증액시키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호종 때는 북부에 대비해서 군사력 증강을 더욱 주력했고요. 그래서 숙종초에 이제 마지막 금이형이 이제 만들어졌죠. 예송정제와 갈등이 심화된 전국은 숙종주에 이어 서인과 남인의 세력 대립이 수차례 한국을 거치면서 정점에 달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서인 세력들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도관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형이 설치됐고, 이 금이형 설치는 오군영 체제가 정비됐고, 이로써 조선 후기 때 국왕 체제가 완성되기였다. 근데 여기에서 서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강파성이 좀 강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민왕국사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설명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이형 관련된 내용이 그 당파성을 없애려고 인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면 분당의 군사력 기반이 되니까 공병보다 각 군영의 사병의 비판이 나왔고, 이에 인제 숙종이 그에 대응해서 좀 공명적 성격의 금이형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숙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시민왕국사는 후생 같은 경우에 다른 관점이 보이죠. 여기 금이형의 주체를 인제 뭐냐면 서인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이형의 주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꼭 어느 게 옳고 그름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이제 구성원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 예, 구성원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두 가지 관점이 좀 다르다. 후생 관점하고 시민왕국사의 관점이. 예. 그다음에 이제 오군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군영은 일정한 계획하에 일률적으로 평상 군제가 아니었으므로 소속 군사 성격도 한결같지 않았다. 도성에 상주한 상비군 경우도 있었고, 각도에 거주한 정병들이 병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병상군제보다 상비군제가 축축이었으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병상군보다는 상비군으로 넘어가죠. 예. 군역범이나 이런 것도 이제 포만 납부하면 면제받는 방식이잖아요. 예. 자, 이제 농민들은 일반적 군포를 납부하면서 군역을 대신하게 되었다. 자, 지방군 정비와 소고군을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중인 선조 25년 훈련도감이 설치됐고, 이듬해 지방군이 소고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4년 정도의 후전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임진왜란 도중에 4년 동안의 후전 기간 동안 훈련도감도 설치됐고요. 그다음 지방군 소고군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소호의 기반이 되는 진간체제도 그때 복귀가 된 거죠. 예. 자, 소고군의 군제 편성은 전반적으로 기호 신설 번법을 기준으로 했는데, 요게 군대 편제 방식이 있죠. 영, 사, 초, 기대로 구성돼 있고, 대개 인제 뭐 10 명, 11 명에게 한 부대를 이제 해 가지고 이게 소부대 중심으로 편성된 건데, 이런 걸 소호법이라고 하죠, 소호법. 예. 자, 그 종래 수여의 권한이었던 지방 군사권을 이들 정당 영장에게 위임했다. 원래는 이제 진간체제에 복귀했잖아요, 지금요. 예. 진간체제에서 인제 각 진마다 그 뭐냐면 총대장은, 그래서 진간체제 안에서 이제 각 군사장관은 그 지역의 수령이 견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령이 건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문관 출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당 영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50% 60% 위임했고,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수령의 영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수령이 그냥 아니 전당 영장제가나 아니면 수령이 경영한 걸 겸영장제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겸영령제가 이제 시작되면 수령이 진간체제 안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군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걸 인제 정당 영장한테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반발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특히 이게 재정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납포군화되면서 점점 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 영장하면 얘들이 인제 뭐냐면 납포를 받는 거죠. 포를 받는 거니까 수령 입장일 때는 이제 이걸 받지 않으면 재정적인 문제에 큰 타격을 지역에. 왜냐면 이걸 받아 갖고 또 딴 데 쓰고 그러기 때문에, 포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단 영장제도 있었지만 겸 영장제도 이제 좀 있었는데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종 때 들어가면 완전히 겸 영장제로 바뀌어. 이게 그냥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제도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소고군의 거주지 중심 훈련 방식에 채택된 병동일치 군사지도 있고요. 하급 군관인 초관, 기총, 대총을 지역사회에 선발하기도 했다. 자, 조선 전기 지방 군제는 9년 단위인데 반해 조선 후기 소고군체는 면리를 기초한 초기대산한 하부조직을 편성했다. 이게 이제 소고군 체제가 앞에서 기호신서를 입각해서 이제 하는 거죠. 대개 이제 원앙지를 짤 때 뭐 10명에서 11명 1조 요 정도 인제 하는데 되게 이 기호 신서의 원앙시 바탕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거든요. 그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잘 단합도 되고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하고 현단이 너무 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명과 니단위도 이렇게 하부 조직이 편성된 측면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조선 정부가 면리민에 대해서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국가 장악을 확대했다. 자 요런 이제 뭐냐면 군대 평제의 호연성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백성들의 어떤 국가 장악력의 확대를 또 할 수 있죠. 세부적인 것까지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말단, 면까지 면리까지 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군대 조직을 통해서 국가가 그 밑에 말단에 있는 국민들까지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고군에는 양인과 천인이 모두 편성되었다. 그래서 정문 4천까지 소고군을 편입시켜 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했고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 당시 뭐 조선 전기인가 조선 후기인가 그때 천민들도 이제 노비들도 가담할 수 있는 군대 명칭을 쓰시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잡색군하고 소고군이 그 당시 답이었어. 어떤 분은 훈련도감도 답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훈련도감도 맞긴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답안을 2개만 설정해 갖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방향 했더라고요. 자 하여튼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소곤을 편입시켜 천에 대한 국가 지배를 직접 지배를 이제 강화하고 동시에 항저의 제리사 대부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자, 이 과정에서 정부와 양반 지배층의 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천인들의 신분 병동을 촉진하기도 했다. 한편 설립 초기 다양한 신분 구성과 달리 소고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천해화되죠. 천인들만 구성하게 돼. 왜냐하면 나머지 신분들은 원래 양반도 이제 가야 되는데 어 시간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지체가 높은데 저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로 그 자기 밑에 있는 머슴들이 동원해 갖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평민들도 가기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를 납부한 거야. 그럼 포를 납부해 갖고 군인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되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죠. 힘든 그 군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갖고 속대전엔 천해군으로 구정되기 이뤘다. 이후 중앙과 지방 군영에서 소공을 편제된 사람들을 군에 갖고쳐서 다시 군부로 이제 편성하는 경우가 늘어남으로써 이들이 이제 소고군의 이중 부담이 커졌고 이 과정에 소고군이 군대 기능을 상실해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고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원칙이고 갔다 오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군액을 안 내도 되는데 국방의 임무를 다 했잖아. 근데 또 거기도 가고 또 여기에 군액을 또 책정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소호군들이 인제 아까침에 청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포거자에서 숙포군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예. 그 숙포로 변질되니까 훨씬 더 청해군으로 구성됐죠. 예 군대 가는 사람이 이제 용병들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전술과 무기체제 도입을 볼게요. 자,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조선 정부는 전술체계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다. 조선 전기의 군사 전술은 주로 북방 유목민의 소규모 침입에 대응해서 기병 위주의 적은 병력을 활용하여 방어 체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진족을 대상으로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무너졌죠. 임진왜란 때 이제 신입장군이 이끌었던 기병들이 무너졌잖아요. 기병 중심의 그러면서 이제 하향무기가 보급되면서 보병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기병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말솜씨, 그다음에 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조총 위주다 보니까 인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량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것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향무기가 보급되면서 뛰어난 기량의 무예보다는 집단적으로 훈련받는 군사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에 따라 훈련 도관 삼수병 군사들은 병종분류의 훈련과 함께 전술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집단 훈련도 동시에 받았다. 자, 이 시기 때 전쟁의 승패가 조직적인 부대 운영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후 조선의 전술 체계는 점차 기병 위주에서 탈패 보병 중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 임진왜란 이후에 예전에는 여진족을 맡겨 기병 위주였다가 이게 뭐냐면 보병 중시, 조총 위주의 보병 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병 중에서 조총을 다는 포수가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병력과 전술의 주축을 가져왔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병중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북쪽에 누가 내려온 거야? 기병 중심에 이제 뭐냐면 만주족이 쳐든 거야. 그래서 이들을 대응하는 그 보병은 이제 조총을 대항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지. 왜냐면 조총 같은 연사가 그 당시 좀 늦었잖아요, 조총 같은 거. 그 기병은 이 연사보다 더 빨리 오니까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병이었다가 임진왜란 때 다시 보병으로 왔는데 이 보병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 또 기병이 들이닥친 거죠. 예.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인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까지 했고 이제 인조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선조 초 동서분당으로 시작된 산림의 분당 정치는 북, 서인, 남인, 북인을 정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외라를 거치면서 줄곧 주전론의 입장에 섰던 북인이 우세를 점했다. 근데 북인은 조식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인 가운데 이항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을 포함한 학연성이 비교적 희박하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일단 집권하자 그 내부에서 다시 여러 갈래에 이제 분열되었다. 또한 동서인의 대립 과정에서 배척의 대상이 됐던 훈척계가 오히려 강경련 입장에 독인에 기부했고 이들은 다시 북인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훈척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척신 세력들도 이제 있겠지만 요때는 선조 때는 거의 이제 사라졌고 요때 훈척계라는 건 계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외척 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척 세력들. 예. 그러니까 이 외척 세력 안에는 살인도 일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촉계라니까 예전부터 훈고파들과 연관시켜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없어졌고 주로 살림세력 중에 외척으로서 좀 약간 신께나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강경론자인 동인에 오히려 기부했고 북인 쪽으로 형성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될 수가 있냐?" 했더니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인간 세계라는 게 꼭 도식대로 이렇게 공식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경론자지만 또 뭐냐면 그 안에 또 이렇게 훈적 계열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하면 뭐 중국은 좀 사회주의 국가지만 완전히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야.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꼭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수학처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훈적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인에게 기부했다는 게 좀 약간 안 맞긴 하지만 동인에서 북인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합 집산하는 가운데서 훈촉의 이제 요소가 필요하니까 이들이 필요하니까 인제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것이 북인 쪽으로도 더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북인은 좀 약간 사료의 순수성을 좀 잃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북인도 그 안에 또 대북 계열하고 소북 계열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대북 계통에는 이제 대북 계통은 강해군을 지지했던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 소북은 인제 주로 인제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세력이야.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는데 그 집권층 강해군 집권층은 대북이죠, 대북. 자, 이후 대북은 다시 골북, 육북으로 소북은 뭐 유당하고 남당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는 모든 북인 내에 남아 있는 훈촉계 요소의 입장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선조 말에 여러 갈래에 분포했던 탁소부의 인제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1인 정전으로 진전됐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유영경이 누굴 지지했냐면 영창대군을 지지했어요. 영창대군. 예, 원래는 이게 그 강해군 쪽의 인척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강해군 친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유영경이 이제 강해군 집권하고 나서 좀 있다가 처형당하죠. 예. 자, 하여튼 강해군의 즉위의 계기로 대북 정권이 수립되어 분당 정치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 듯 했다. 그런데 이 대북에서 그 대북 쪽에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식을 높이고 이원적과 이영을 편입시킨 그 혜택 변천의 이제 뭐냐면 그 문제를 제기했죠. 요게 좀 중요한데 이게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이걸 알려면 문무 종상 운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무 종상 운동은 중종 때부터 이루어졌죠. 그래 갖고 이제 문무에 그 여러 사람들 이제 유명한 이제 성인들을 그 뭐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종이 이제 여러 사람 중에 뭐만 인정했냐면 그 앞에 있는 정몽준은 인정해 줬어. 정몽준. 얘까지는 좀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종 이후에 인제 5명의 인제 유력한 후보자들이 인제 나타났어요. 문무배양에 하려고 하는. 그래 갖고 이제 그중에 인제 뭐냐 정강필부터 시작해서 정효찬이죠. 정효찬부터 해서 김갱필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이현적, 이향, 그다음에 조광조. 그래서 이제 이 5명을 이제 문무종사하자 이렇게 하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나중에 강해군이 집권하고 나자 하도 인제 그 사림들이 와서 징징대니까 "좋다. 그러면 정혁찬, 김경필, 이현정, 이양, 조식을 5명을 이제 문무종사라고 해서 배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5명은 이제 문무종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군소 후보지만 그다음에 조식이 빠진 거야. 이 대북기원에. 그러니까 정의용이 "왜 자기 스승을 뺐냐." 하면서 강해군한테 상소를 올렸어. 근데 이 상소 올릴 때 조식을 높이고 이현적과 이영을 깎아냈어. 깎아내렸고 특히 이항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항이 조식이 이제 학풍이 있는데 얘가 시기심을 느껴 갖고 조식을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당시 이현적과 이항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남인 계열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 남인 계열뿐만 아니라 서인 쪽도 이쪽은 이상은 좀 뛰어나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산인들은 이현적 이항을 상당히 높게 보는데 어디 그 저기 뭐 듣보잡 같은 조식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정의용이 조식을 이제 문무종사한다고 높이면서 자기 그 존경했던 이현적과 이항을 "까!" 하면서 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의용이 집중적으로 인제 뭐냐 공격을 받게 되는데 강해군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정의용을 보호해 준 거야. 그 하여튼 이게 혜택 변천소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혜택인데 여기 해는 인제 이현적의 호고요. 해제죠. 그 택에는 이항의 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변천은 이제 깠다, 들춰내다, 잘못된 걸 들춰내다, 들춰내서 손을 옮겼 그 손을 올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항적과 이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이 해태변천소는 오히려 사림들 지지를 상실했어. 왜냐면 대구파는 사림들 중에 다수파가 아니에요. 소수파였죠. 그런데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이제 눈치 없이 사림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이게 정파를 분별하고 떠나서 다 존경하고 있는 상당수 종류의 이현적 이항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적과 이항을 이제 폄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림들 지지를 상실했으며 구 이제 서인 남인 간의 방법을 심화시켜 집권 기반을 점점 좁혔다. 자, 이에 불안을 느낀 강해군과 대북은 새로운 왕위 옹립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없애고 왕위를 안정기하고자 임할군과 영창대군을 사유하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죠. 예. 그래서 그 임해군은 그 영창대군을 살해한 거는 이제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강해군이 왕권이 좀 약간 약했다는 층도 있고 약간 자기 컴플렉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조가 이제 강해군을 좀 질투했잖아요. 자기는 도망가는데 이제 강해군은 분주 활동을 통해서 어 했고 그것 때문에 명나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인제 그 강해군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선조가 얘를 질투를 했어. 근데 이제 명나라에서는 그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강해군에게 세자 책봉을 안 했어. 이건 복잡한데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했는데
그때 그 강해군 세전책봉을 안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적자도 아니면서 서자도 아니다. 강해군이 두 번째 아들이잖아. 또 그렇다고 적자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계속 강해군한테 이제 실책하면서 "너는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다." 이렇게 인제 뭐냐 중국 측에서 얘기하니까 선조가 그 얘기를 "너는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을 때 선조가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왕권에 뭐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자신의 권위에.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말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언젠가 자기의 반대 세력들이 뭐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될 수 있는 거냐. 자기가 인제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장자였던 임해군을 이제 뭐냐면 영모죄로 해 가지고 기양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살해해 버리고 영창대군도 객추국사가 있죠. 객추국사를 계기로 해 갖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이제 보냈다가 다른 사람들 시켜 가지고 뭐 살해시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인목대비 자기 어머니 뻘한 인목대비를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거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궁에 유폐시켰잖아요. 정릉동 행궁지역에. 이걸 폐모살죄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제 다른 사림들 입장에 볼 때는 패류 논이 받아들인 거야. 특히 이제 그다음 양나님의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될 때인데 이런 게 아버지 그 어머니를 패하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 것 폐모살죄는 성리학적 명분과 이런 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이 퇴위하고 대북 정권이 몰락하여 이후의 전국은 서인이 우세히 점하는 가운데 남이 참여하는 것이고 전개됐다. 자 이것이 인제 진정한 뭐예요? 분당 정치죠. 앞에 있는 대북 일당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분당 정치라 볼 수 없어. 대북 독재했잖아.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근데 분당 정치는 뭐야? 상호 견제와 비판이죠. 주요 이제 그 컨셉이. 근데 여기에 보면 서인들이 분명히 독재를 할 수 있었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누굴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끌어들인 거야. 남인을 정치적 파트너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나로도 상호 견제 비판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 앞에 있는 대북의 어떤 일당 독재하고는 좀 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서인이 남인에게 정권을 이제 나눠줬지만 두 가지 원칙은 계속 유지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국혼. 국혼은 이제 누구냐? 서인계만 해야 된다라는 숭유살림이 있어요. 숭유살림의 국혼 물신이죠. 국혼 물신. 예. 그래서 있고 숭유살림이 두 번째 원칙이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거꾸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두 번째 원칙은 살림들을 등용한다는 거. 살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아에 벗어나지 않고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살림 숭용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살림 숭용 그다음에 숭유살림 예. 살림 숭용이 아니라 숭유살림 그다음 국호물신 두 가지의 강령을 포함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인계만 국혼해야 되고 왕비족은 서인에서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초하에 묻혀 있는 이제 살림들 그러니까 그 살림이죠. 살림색을 등용한다는 그 원칙을 포방했다. 자 하여튼 이는 서인의 전제를 스스로 경계하면서 남인의 진출을 허용하여 비판 세력을 공존을 위한 분당 정책을 시전하는 한편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국헌만이 서인 독점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하게 했다. 그래서 남인의 정치를 차별시키지만 서인의 어떤 정치 우위를 또 확보하려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한동안 그 뭐냐면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어떤 분당 정치의 성숙기 시대를 맞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서인은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성공을 거둬 이후 현종 때까지 이어 약 60년 동안 서인의 우위와 비판 세력으로서의 남인의 공존 세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이 인제 깨지게 된 것이 숙종 때죠. 숙종 때. 예. 숙종 때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예송 정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깨지게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다시 이제 푸셈으로 넘어갈게요, 푸셈.
아 이게 넘어가는데 좀 네. 이 푸셈은 앞부분에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이게 음 푸셈 94 페이지 펴 볼까요? 94 페이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인조는 대북 세력의 독단적인 전국 운영에 맞서 능양군과 그다음에 이게 훌륭한 이제 인조죠. 예. 그 능양군은 그 강해군의 조카뻘 정도 되는 거예요. 정원군 해 갖고 인제 그래서 정원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능양군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이 협력하여 성화 반정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건데 요거는 중종 반정하고 좀 달라요. 중종은 떠밀려서 인제 왕이 됐던 사람이고 인조 반정은 능양군이 이거는 주도해 갖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해 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 인조반정은 조선 후기 때 정치 세력의 주도로 서인이 장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강해군은 서차자로 그러니까 임해군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서자로 태어난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이 적자는 후에 인제 임목 대비 어린 그 신부를 받아들여 갖고 인제 낳은 아이고 영창대군인데 원래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하도 인제 얘가 어리니까 예전에 강해군이 계속 세조였고 또 임진왜란 때 또 그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해군이 왕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서차자였지만 임진왜란 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세자가 되어 국내 항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분주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의주의 원조가 있고 이제 선조 정권이 그리고 선조가 이제 따로 나와서 조정을 따로 내서 분주 활동을 통해서 인제 딱 그래서 그때 대북 계열과 인제 결탁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대북세력은 강해군 선무에 적극적으로 홍하여 의병에 익혀 전량 극복을 기했기 때문에 강해군 즉위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자, 그러나 강해군의 정비 소생이 아니라 혈통상 하자가 지나치게 의식해요. 앞에 강해군은 앞에서 이제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다고 이제 막 그 해가지고 책봉을 받지 못했잖아, 세자 책봉을. 그게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도 맨날 그걸 막 감싸주진 않고 맨날 그걸 들먹이면서 이 강해군을 이제 뭐냐면 핍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플렉스가 작용된 거야. 이게 좀 심리적 문제도 있어, 이 사람이. 모인 인목 대비를 서궁, 오늘날 이제 경운궁, 덕수궁에 이제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폐몰살죄는 패륜이 저질렀다. 기록에는 영창대군, 임해군을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강해군이 직접 명령해서 얘 죽여라. 기양만 보내라고 했지. 근데 그 강해군의 뜻을 안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죽여놓고는 이제 했죠. 그러니까 강해군이 슬피 울면서 해놓고는 이 죽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족쳐야 되는데 좀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잊혀지면 높은 자리에 올려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그 강해군이 직접 뭐냐면 시키지 않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 눈치껏 활동해서 죽였구나. 그래 갖고 강해군 그걸 나중에 추인해 줬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이 사례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말로. 예. 뿐만 아니라 전란 직후 피폐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풍수에 허용돼 무리한 그 공골 공격을 했어요. 이 강해군이 좀어 그 강해군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물러날 때 그 당시 임목대비가 조소를 이제 공포했는데 강해군이 잘못된 점을 쭉 나열됐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대한 토목 사업이야. 예. 임진왜란 후에 백성들이 고달픈데 거기에 토목 공사했냐. 그래서 이제 주로 궁궐 같은 걸 많이 지었어요, 궁궐. 그래 갖고 이제 임진왜란 때 딱 돌아오니까 불타 없었죠. 그 경복궁이나 그 창덕궁이 없었다 보니까 월산대군의 집을 또 건쳐 갖고 정롱동 행궁에서 주로 선조가 살았어요. 근데 왕이 책통이 이제 좀 거의 안 쓰잖아요, 조그만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 갖고 선조가 전쟁이 끝난 후에 경복궁을 이제 복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경복궁을. 예. 경복궁을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풍수가 와 갖고 이 경복궁의 지위가 별로 안 좋다. 그래 갖고 방향을 돌려서 창덕궁을 인제 뭐냐면 복원시켰죠. 창덕궁하고 창경궁하고. 그래서 인제 복원공사 인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조가 죽었어. 그래서 인제 강해군이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군은 자기 아버지를 이어 갖고 창덕궁, 창경궁을 일단은 복구시켰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점술가 그 저기 뭐야 풍수가가 와 갖고 여기가 지터가 안 좋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길 뭐냐면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파주 지역의 교동으로
수도 옮기려고 했대요. 하도 반발이 크고 하니까 자 이때 인제 풍수가가 와 가지고는 "인왕산 정기에 상당히 기가 좋다. 거기에 궁궐을 지으면 상당히 흥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막 꼬드기는 거야 강희군한테. 그래서 교주의 파동 그 파주의 교주도 가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수도 옮기는 걸 포기하고 대신에 어디에다가 인왕산 자리에다가 뭘 세우려고 했냐면 인경궁을 세우려고 했어요, 인경궁. 예. 근데 인경궁을 이제 크게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풍수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강해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보니까 정원군이라고 있어요, 정원군. 자기 이복 동생이 있거든요. 정원군 집자리에 왕기가 서져 있더라. 그 이 왕기를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또 거기다 궁궐 하나 짓죠. 인경궁을 지은 과정에서 또 궁궐을 짓는데 이게 경덕궁이야. 이 경덕궁이 나중에 이제 영조 때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인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인격궁은 좀 약간 거의 90% 지었다가 나중에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 자재들은 저기 역사 짓는 데 청나라 그 숙소 짓는 데 사용되고 그래서 없어지고요. 경덕궁조차는 좀 약간 없애긴 어려웠어. 왜냐면 정원군이 살았던 곳이고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사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덕궁 살아남았어. 그래 가지고 조선 후기 때는 법궁이 그 창덕궁, 창경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궁이 색강 궁궐이 경덕궁이 된 거. 나중에 경희궁이 됐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경궁이나 경덕궁 같은 걸 막 짓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 낭비를 했다. 그리고 창덕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인경궁과 이런 경덕궁 같은 공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을 위해서 파견된 조도사들이 정행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했다는 거. 그리고 강해군의 내정을 뒷받침할 대북 세력은 의병항쟁을 자부심을 바탕으로 남명, 학식, 조식 계열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학통을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현적과 태계의 학행을 번쩍이라는 상속까지 아까 전에 이현적과 태계가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걸 밝혀낸다고 해서 소를 올렸죠. 그리고 이걸 비판하면서 조식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건 아까 그 문무종사 운동과 관련돼서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상속까지 올리면서 공론 주도층과 적을 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존경하거든요, 학파에 떠나 가지고. 근데 얘를 공격한 거야. 예. 전인홍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인제 또 강해군이 또 정인홍을 감싸고 이게 막 상소를 이 정인홍을 막 비판했는데도 끝까지 감싸 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강해군한테 또 정치적 타격이 된 거죠. 예. 자,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강압자의 침송 이후에 중국은 중립외교난 당시 가치 기준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은혜를 저버린 거는 점에서 집권 세력인 북인마저 반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립외교라고 하지만 이때 대북하고 또 이건 척결했어. 강해군이 이제 집권할 때 이제 그 뭐냐면 주요 세력이 대북이었잖아. 근데 대북조차도 이건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올 때 무슨 대북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이렇게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예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틀려요. 대북조차도 이건 되게 반대했다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강해군의 독재 판대에 입각한 대외 정책이다. 자, 이건 대북하고 관련이 없다.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강해군과 대북세의 정치는 선조 때 이후에 북인, 남인, 서인으로 분화하며 정착하고 있었던 붕당 정치 구조를 부정하고 정치 기반을 축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붕당 정치가 어느 정도 약간 싹트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북의 어떤 일당 정제가 이루어지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일당 정제. 근데 대북이 살림 중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파예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일당 정제를 하다 보니까 남인이라든지 서인 같은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강해군 합사 시기에 연산과는 차원이 다른 군주임은 분명하지만 사대부의 공론이 더욱 중시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때 실정을 거듭하면서 반정의 방법을 제공해 줬다. 자, 그래서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은 대개 인조의 인척인 무신들, 선조의 호송공신들인 이항복과 유학자인 김장생의 문인도 구성됐다. 이들은 1620년 그 이항복하고 김장사에 집중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 이는 1620년부터 이서, 신경진 등 인조의 친척들이 먼저 반정의 계획을 이제 수립하여 구강, 구인호 등 발음하기 힘드네요. 구인호 등 문신들이 끌어들였고 김유, 김자전, 이기, 최명계 같은 문신들이 연계되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서인들
인조가 집권한 이후에 이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정치가 주도됐죠. 예. 최명길 같은 사람은 이때도 이제 뭐냐면 이제 주합파로 유명하잖아요. 이때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반정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 건너뛰고 여기부터 읽을게요. 자, 반정의 주체인 공신들은 인조 때 정치를 주도했으나 강해군 때 대북처럼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정 공신들은 이항복과 김쟁승을 통해서 이 서인 계통에 계승한 자였고, 여기에 강해군 때 대북 독주에 반발하여 물러났던 남인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남인도 정계의 일각을 구성됐다. 또 북인 가운데 대북을 견제했던 소북 인사들도 이 당시 영창대군 사례나 폐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북도 원래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들도 일부 이제 뭐냐면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는 점점 약해져요. 네. 그냥 소북 중에 상당수가 그런 남인이나 소돈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인조와 서인들은 강해군 때 대북 독주에 반성해서 대북 정권 단죄하되 분당의 공존을 추구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는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니 공신계 서인, 즉 공서가 있는데 서인 중에 인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공서라고요. 자, 공서는 김윤, 김자전 세력과 이기 최명계 세력이 경쟁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됐고, 비공신 세력들은 청서가 의해서 와 공존하고 남인 소북의 국정 참여를 시키게 되었다. 자, 주목할 것은 인조 반정 세력이 살림을 숭용한다는 건데, 그냥 살림이라는 것은 이제 처사라고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슬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살림 세력들을 숭용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의 살림 유학자들의 건의가 매우 중요시했고, 자, 인조 때 살림으로서 서인의 김장생, 박지계, 남인의 장현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하면 서인만 생각하는데 남인도 있어요. 예. 그중에 살림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 이런 있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송시열. 예. 송시열이 대표적인 이제 서인 계통의 살림 세력들이죠. 예. 자, 공소와 청서는 이 성원에 의해서 형성된 서인낙동을 공유했고 반정의 명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했지만 강해군 때 정치 세력에 대한 수용의 범위 원종 충송. 원종 충송이란 뭐냐면 그 당시 인조가 즉위했지만 그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원군이죠. 정원군을 원종으로 이제 모셔야 된다는 그 논의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창반 논쟁이 있었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래서 이제 둘러싼 찬반 논쟁과 정묘 병정을 거치면서 노정된 주와 척하론의 노선으로 인해서 대립하면서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들 쟁점 중에 중심은 인조 때 전국 동향을 살펴보자 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뭐 공소, 청소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볼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중에 도중에 이제 헌종을 넘어가기 전에 도중에 효정이 있었죠, 효정. 예. 효정의 북벌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건너뛰었는지 여기 없더라고요. 예. 효정의 북벌령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내용이 없어, 통론 내용에. 그래서 후생 내용을 보고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정의 북벌령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